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북구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결국에 남는 건 가족밖에 없다고. 저는요, 이런 말을 들으면 속에서 천불이 나요. 저희 부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시댁 식구들한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았거든요. 심지어 누구보다 아꼈던 신우의 결혼식에도 우리 부부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가난한 큰오빠 내외를 시댁 식구들한테 내보이는 게 창피하다는 이유였죠. 그 말을 들었을 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도 나지만 피부친 여동생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 남편이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였죠. 그때 알았어요. 힘들 때 누구보다 잔인한 게 바로 가족이라는 걸요. 그래도 따지고 보면 그때 시누이와 시댁 식구들이 보인 냉정한 모습 덕분에 남편과 제가 40대 중반에 건물주까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놈의 돈 어떻게든 모아서 저 인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해주겠다는 일념으로 이를 갈며 돈을 모았거든요. 그 결과 우리 부부는 소원하던 돈도 많이 벌었고 무엇보다 끈끈한 동지애까지 생겨서 결혼 20주년이 된 오늘까지도 신혼부부 같다는 소리를 듣고 살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인생 복수까지 하게 됐지 뭐예요. 그래서 평소 즐겨 듣던 채널에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주로 해외에서 보냈어요. 아빠가 건설회사 해외 주재원이라서 가족 모두가 아빠 근무지가 바뀔 때마다 이동하며 살아야 했거든요. 저희 아빠의 주 근무지는 동남아 지역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제가 주로 학창시절을 보낸 곳도 베트남과 태국이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어랑 태국어는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예요. 그 덕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해외 취업도 하게 되었고요. 당시만 해도 해외 주재원은 인기가 높아서 아빠 직장 동료들 뿐만 아니라 친인척들도 저희 가족을 꽤 부러워했어요. 돈 벌면서 해외에서 살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게 이유였죠. 하지만 해외살이를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생활 문화도 다른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게 그리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요. 그런 사정을 알리 없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 집을 자기들 휴가지처럼 생각하곤 했어요. 휴가철마다 찾아와 지내다 가곤 했으니까요. 그때마다 엄마랑 아빠는 손님들을 데리고 유명 관광지를 돌며 가이드 노릇을 했어요. 평소 우리 식구들도 자주 못 가는 비싼 리조트에 식당도 손님들을 생각해서 일정에 넣곤 했어요. 사실 타국에 살면서 매번 손님을 대접하는 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지인들한테 우리는 해외에 사는 유일한 지인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그들은 우리 가족의 일상을 방해하는 귀찮고 피곤하고 돈도 많이 드는 불청객일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 딴에는 신경 써서 대접한다고 했지만 자기들 성에 안 차면 대놓고 서운한 소리를 해대기 일쑤였죠. 확실히 못 사는 나라라 그런지 위생관념이 엉망이네. 아까 난 식당 입구에서 바퀴벌레 보고 시겁했잖아. 경은이 엄마는 이런 데서 어떻게 산대요? 나는 절대 못 살아. 덥고 더럽고 게다가 오토바이 소음까지. 아우, 한 번은 왔다 가지만 두 번은 못 오겠어요. 4박 5일 동안 돈 한 푼 안 내고 무료 숙식에 무료 관광 투어까지 해놓고서는 이딴 소리를 하는데
정말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투정을 할 수 있었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IMF 때 아빠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우리 가족은 졸지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한순간에 실업자가 된 아빠는 그 후로 직장을 얻지 못했어요. 거기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사기까지 당하는 바람에 우리 식구들은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동안 뻔질나게 저희 집 문턱을 넘나들던 사람들은 우리 집 살림이 어려워지자 혹시라도 자기들한테 기댈까 걱정이 됐는지 슬슬 피하거나 아예 연락을 끊더라고요. 대기업 건설맨이었던 아빠는 자존심도 버리고 막노동판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어요. TV에서는 연신 가장들이 빚을 떠안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뉴스들이 터져나왔고,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혹시 우리 아빠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쩌나 가슴을 조여야 했어요. 한번 꼬꾸라진 가세는 쉽게 일어서지 못했어요. 우리 집만 어려웠다면 모를까 사회 전체가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저는 한국 학교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영어나 성적은 꽤 좋은 편이었지만 아무래도 국어랑 문학, 수학 같은 과목은 확연히 차이가 났거든요. 어차피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 진학도 힘든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졸업장만 따자는 심정으로 학교에 다녔던 것 같아요. 가까스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제가 취직한 곳은 여행사였어요. 저를 제외하고는 다들 대학 졸업자였을 정도로 학벌이 우선시되는 회사였는데도 제가 입사를 할 수 있었던 건 언어 때문이었죠. 제가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는 현지인과 무리 없이 소통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덕에 해외 지사로 발령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현지 여행 가이드였는데 업무적으로 많이 부딪히다 보니 자연스레 가까워지게 된 케이스였죠. 남편은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는데 저희 집처럼 IMF 때 가세가 기울면서 학업을 포기하고 돈벌이에 나선 경우였어요. 이남일녀 중 장남이던 남편은 적성에도 안 맞는 가이드 일을 하느라 엄청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다들 한 번쯤은 동남아 패키지 여행을 해보셨겠지만 패키지 여행이라는 게 뒤통수 맞기 쉬운 상품이잖아요. 저렴한 판매가만 보고 계약했다가 현지에 도착해보면 상품에 포함된 관광지 투어는 후딱후딱 발도장만 찍는 수준이고 현지 쇼핑몰 투어만 주구장창 하게 되니까요. 라텍스 제품의 진주 목걸이, 악어 지갑 같은 제품들을 강매하다시피 떠넘기곤 가이드 팁도 강제적으로 뜯어가니 기분 좋은 여행이 될 리 만무하죠. 저도 처음엔 이 정도로 형편없는 상품을 팔아야 하는 일인지 모르고 시작했다가 현지 사정을 보고는 멘붕이 오곤 했어요. 그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은 더 말할 나위 없었고요. 어떻게든 쇼핑몰에서 실적을 내야 돈벌이가 되는 가이드들은 악독하게 손님들을 쇼핑몰에 내돌렸는데 제 남편은 그럴 위인이 못 됐어요. 고객들의 평점은 제일 좋았지만 자기 손이 쥐는 돈은 거의 없는 빚 좋은 개살구였거든요. 남들이 보기엔 참 답답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정이 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남편한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남편도
저한테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3년 가까이 태국에서 함께 고생한 남편과 저는 패키지 여행이 인기가 시들어가던 무렵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한국에서 재취업을 하자마자 결혼을 했죠. 시댁도 그렇고 저희 친정도 그렇고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저희 손으로 월세방을 구해 신혼을 시작했어요. 혼수며 예단도 따로 준비할 거 없이 원래 쓰던 살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없는 건 재활용센터에서 저렴하게 사서 썼고요. 솔직히 둘이서 버니까 우리 두 사람 사는 건 걱정이 없었어요. 문제는 남편 동생들 학비를 남편이 부담해야 했다는 거예요. 경은아, 없는 살림에 내 동생 학비까지 내게 해서 미안해. 그래도 어쩌겠어. 나는 그나마 우리 집이 망하기 전에 대학에 들어갔으니 부모님 돈으로 공부를 했지만 동생들은 사정이 다르잖아. 비빌 언덕도 없이 어떻게 지들 손으로 대학을 다녀. 그렇다고 계속 학비를 대주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 둘째 복학 가는 학기랑 막내 입학금까지만이라도 대주자. 이후에는 지들이 알아서 장학금을 따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해서 해결하겠지. 자기는 졸업도 못하고 그만둔 대학인데 동생들을 챙기는 걸 보니 참 내 남편답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우리 부부는 대학 졸업장도 없으면서 시동생과 시누이 대학 등록금을 대게 됐어요. 처음엔 딱 한 학기씩만 내주려고 했었는데 매번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조금이라도 도와달라고 하시는 통에 결국 동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대주게 되었죠. 특히 시누이는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게 공부를 안 했는지 부분 장학금 한 번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매 학기 온전히 등록금을 내고 다녔어요. 그쯤 되면 양심상 아르바이트라도 할 법한데 이게 또 막내라고 오빠들한테 아양을 떨면서 그마저도 안 하고 살았지 뭐예요. 그래도 그때는 내 남편 동생이니 내 동생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에 그렇게 밉거나 야속하지는 않았어요. 힘든 상황을 서로 도와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나 제 남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부의 지원 끝에 대학을 졸업한 시동생은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초봉이 제 남편 월급보다도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그동안 그렇게 학비 원저를 받았으면서도 첫 월급 타면서 제 남편 양말 한 짝 안 사주더라는 거예요. 회사 생활 하려면 남한테 꿀리지 않게 하고 다녀야 한다면서 명품 지갑이며 구두, 심지어 향수까지 사서 뿌리면서 말이죠. 그걸 보니 배알이 꼴리더라고요. 도련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그만큼 해줬으면 못해도 양말 한 짝은 사다 주면서 그간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지 명품 지갑 살 생각은 하면서 우리한테는 입을 싹 닫냐? 에이, 그게 그렇게 서운했어? 좋다. 내가 다음 달에 당신 명품 지갑 하나 사줄게. 한 12개월 할부면 살 수 있겠지. 지웅이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을 거야. 지금은 지도 사회에 나가 처음 번 돈이니까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 걸 거야. 마음 넓은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학비 대준 것도 아니잖아. 누가 뭐래? 그냥 좀 서운해서 그러지. 그리고 여보, 난 명품 지갑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혹여라도 그런 거 사올 생각은 하지도 마. 맞이라는 이유로 홀어머니와
동생들 챙기기 바쁜 남편은 한 번도 그런 일로 서운해하는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이런 형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동생은 해를 거듭할수록 제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대기업 직원이고 형은 중소기업 영업직일 뿐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꽉 박힌 사람처럼 툭하면 회사 급을 운운하며 제 남편 기를 죽이더라고요. 형이 대기업생 일을 어떻게 한다고 함부로 떠들어. 직원도 20명 남짓한 구멍 수준인 회사에 다니면서 달래 대기업 월급이 센 줄 알아? 우리 회사랑 형네 회사는 엄연히 급이 다르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이야. 도련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형한테 말을 그렇게 해요? 툭하면 제 남편 회사 무시하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이이가 도련님이 무시하는 그 구멍가게 같은 회사에서 번 돈으로 도련님 학비 내줬던 건 기억 안 나세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도련님이 그러면 안 되죠. 하도 눈꼴 시려 한마디 했던 건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이 버럭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너 지금 시애미 앞에서 시동생 등록금 좀 대줬다고 유세 떠는 거냐? 막말로 니들이 둘째한테 해줬으면 뭘 얼마나 해줬다고 그러니? 얘는 남들 들어가기 힘들다는 명문대에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들어가서 매 학기 장학금까지 받고 다닌 애야. 몇 번 모자란 학비 좀 대줬다고 니들이 둘째 공부를 다 가르친 것처럼 생색내고 싶은 모양인데 그러면 안 된다. 막말로 형으로서 동생한테 그 정도로 해준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말끝마다 등록금 타령을 하는지 모르겠다. 사람이 심보를 그따위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님은 그동안 우리 부부가 당신을 대신해서 아들, 딸 공부시킨 노고를 너무도 하찮은 것처럼 취급하셨어요. 그런 대접을 받고 있자니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는구나 싶더군요. 돈 필요할 땐 목소리까지 팍 죽여가며 알린 소리 하실 땐 언제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 눈에 힘주고 저희 희생을 폄하하시길래 거기서 말을 접었어요. 그리고는 결심했죠. 앞으로 다시는 시댁일에 힘쓰지 않겠다고요. 어머님이 이러시니 시동생이랑 시누이가 이리도 뻔뻔하게 구는구나 생각했어요. 대기업에 들어간 지 4년쯤 되자 시동생은 대리로 승진을 했고 그 무렵 결혼을 했어요. 동서는 시동생과 같은 회사 선후배로 만났다고 하더군요. 대학도 시동생 못지않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참 똑똑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래저래 시동생 부부와 우리 부부는 여러모로 차이가 났죠. 신우이도 그런 차이를 느꼈는지 저한테 대하는 것과 동서한테 대하는 게 확연히 달랐어요. 자격지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댁에 다 같이 모이는 날이면 저 빼고 둘이만 쑥덕거리는 게 아마도 제가 대학에 못 다닌 탓에 수준 차이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한사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지만요. 설마 그런 걸로 당신을 따돌리는 거겠어? 아무래도 재수 씨랑은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니까 더 편해서 그러는 거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한테는 내가 있잖아. 자기는 몰라서 그래. 아가씨랑 동서가 얼마나 나를 밀어내는데 내가 주방에 들어가잖아? 그럼 방금 전까지도 깔깔거리고 떠들다가 갑자기 말을 싹 멈춘다니까. 그게 왜겠어? 내 얘기하고 있었으니 그러는 거지. 아가씨도 정말 너무하지.
같이 지낸 시간도 내가 훨씬 더 긴데 어쩜 동서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상급기를 하냐? 나 정말 너무 서운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서운한 정도에 불과했어요. 1년에 몇 번 안 보는 사이인데 나이 어린 시누이랑 동서 사이를 시기해봐야 뭐하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서운한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저랑 동서는 3개월 차이로 출산을 했는데 그때 시누이한테 느낀 서운함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땐 꽃 한 송이도 안 사왔던 시누이가 3개월 뒤 동서가 아들을 낳자 애 유모차를 선물로 사줬더라고요. 그것도 100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으로요. 나한테 그러는 거는 참을 수 있지만 아무 잘못 없는 내 아이한테까지 차별을 하니까 그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화가 나고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시누이한테 참고 참다가 한마디 했죠. 아가씨, 나 너무 서운해요. 큰오빠 아들이나 작은오빠 아들이나 다 똑같은 조카인데 어떻게 작은 오빠네만 유모차를 사줘요? 그러자 시누이가 얼굴을 붉히며 그러더라고요. 언니, 뭐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따져요. 큰올케가 민우 낳았을 땐 내가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돈이 없었고 작은올케가 유리 낳았을 땐 내가 모은 돈이 좀 있었으니까 그런 거죠. 언니, 보기보다 속이 참 좁네요. 고작 그런 거 가지고 서운하니만이 그런 소리를 해요? 이래서 자란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나 보네요. 그렇잖아요. 넉넉한 집에서 자란 작은 올케는 이런 거 가지고 트집 안 잡는데 큰 올케는 아무래도 집이 어렵게 살아서 그런가 되게 쪼잔한 면이 없지 않잖아요. 난 나중에 돈 좀 있는 집 남자랑 결혼해야지. 안 그랬다간 큰오빠처럼 힘들게 살겠네. 어머 아가씨, 무슨 말이 그래요? 그럼 이게 다 내가 없는 집에서 자라 그렇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요, 고1 때 우리 집 망하기 전까지는 동선에 못지않게 잘 살았어요. 나중에 아가씨도 애 낳아 보세요. 내가 차별받는 건 이해해도 내 자식이 차별당하는 건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제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소리치자 신우이는 제 남편 눈치를 보며 슬쩍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큰올케도 참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울기까지 해요. 알았어요. 민우 선물도 사주면 되잖아요. 사람 속은 다 뒤집어 놓고 은근슬쩍 빠져나간 시누이 때문에 저는 그날 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내가 정말 성격이 이상한 걸까? 내 자격지심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랑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걸까?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밤이 새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사건이 터지고 만 거예요.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면서 집에 남자를 데려왔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신랑감한테 가족 소개를 하는데 큰오빠인 제 남편보다 작은오빠인 시동생을 먼저 소개하더라고요. 우리 작은오빠는 K대 경영학과 나와서 지금은 H그룹에 다녀. 어릴 때부터 동네 신동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운동은 또 얼마나 잘했나 몰라. 얼굴도 되게 잘생겼지? 우리 작은오빠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라니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작은오빠 칭찬을 하던 시누이는 제 남편 소개를 할 때는 딸랑 이 말만 하더라고요. 이쪽이 우리 큰오빠야. 시동생 소개와는 너무도 차이가 나게 짧은 소개에 순간 목구멍이 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사람 좋게 웃어주며 새로 들어올 식구를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실 때도 신우이는 작은 오빠 내외하고만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엔 저희 부부 눈치를 보던 신우이 남편감도 시간이 지나자 아예 몸을 돌려 시동생과만 말을 섞더군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자꾸 눈물이 났어요. 차라리 대놓고 말을 하면 모를까. 사람을 앞에 두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니까 더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딱히 따질 명분도 없으니 속만 터지잖아요. 아이를 안고 앞서 걸어가는 남편의 등을 보니 그날따라 기운 없이 축 처진 것 같아서 그게 더 슬펐어요.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인데 왜 자기 가족들한테는 이런 대접을 받고 살까? 이해가 안 갔죠. 시댁에 인사를 온 뒤 신우이 결혼 준비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한동안 예식장을 구한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 같더니 대뜸 이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결혼을 못하겠어. 마음에 드는 예식장 구하는 것도 힘들고 이것저것 하라는 것도 많아서 돈 들어갈 일 천지라니까. 그래서 나 그냥 외국에서 결혼하려고. 내 대학 동기 중에 태국 휴양지에 있는 리조트에서 결혼한 애가 있는데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돈도 덜 들고 그렇게 좋았대. 나도 그냥 직계 가족들만 모시고 파타야에 있는 리조트에서 할까 하는데 어때?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동서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거 좋네요. 굳이 비싼 예식장 빌려서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들까지 부를 필요 있나? 실속도 챙기고 무엇보다 신랑 신부가 만족하면 그만이지. 난 아가씨의 의견에 찬성. 올케가 신우이랑 눈빛을 교환하며 분위기를 잡자 시동생도 슬쩍 합세하더군요. 나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주말 끼고 월차 받으면 3박 4일은 시간 낼 수 있거든. 파타야 하면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비행기 시간만 잘 맞으면 돌아오는 날 바로 회사를 출근하면 되니까. 모처럼 쉬다 올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 딱 봐도 사전에 신우이와 시동생 내외가 짜고 판을 벌인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 눈치 없이 반대했다가는 괜히 욕만 먹기 십상이라서 저도 동의해줬어요. 솔직히 한국에서 하든 외국에서 하든 상관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신우이 축의금을 얼마나 해야 하나 그 고민뿐이었거든요. 시동생 때 300만 원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하면 우리 식구 항공료랑 리조트 비용이 드니까요. 만약에 그 돈을 신우이가 낸다면 축의금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반대로 그 비용을 우리 보고 부담하라고 하면 축의금에서 그 비용을 조금 뺄까 싶기도 했거든요. 사실 제 남편이 맞이라서 시동생과 신우이한테 받은 돈이 없는데도 이럴 땐 큰오빠라고 축의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매번 대접도 못 받으면서 받는 거 없이 주기만 하는 상황이 정말 짜증났어요. 남편한테 축의금 얘기를 했더니 일단 300은 축의금으로 주고 우리 가족 항공권과 리조트 비용은 따로 더 내자고 하더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가씨 하는 거 봤잖아. 결혼식 문제만 해도 봐. 도련님네랑은 미리 입 맞춰놓고 자기한테는 말 한마디 없었잖아. 매번 이렇게 얄밉게 구는데 왜 우리만 도리를 다 하냔 말이야. 솔직한 심정으론 돈 300도 해주기 싫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달라고 해도 안 줘. 돈도 없고.
당신한텐 정말 미안해. 내가 못난 장남이라서 매번 당신만 힘들게 하네. 힘없는 남편 목소리를 들으니 더는 반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뜻대로 버린다 생각하고 신우이 축의금으로 3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도록 결혼 일정이나 항공권 스케줄에 대해 아무 말이 없지 뭐예요. 그래서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가씨,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죠? 다름 아니라 항공권 때문에 전화했어요. 정확한 일정을 알려줘야 그 일랑 나도 회사에 월차를 내니까요. 항공권 발권했죠? 그러자 신우이가 잠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뭔가 숨기는 듯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아, 그게 항공권을 아직 못 샀어요. 워낙 일이 바빠서. 어머, 아직 항공권도 안 사면 어떡해요? 시기 당장 일주일 앞인데. 그러면 나한테 일정 알려줘요. 이래봬도 내가 여행사 직원 출신인데 항공권 하나 못 구하겠어요. 옛 동료들한테 연락해서 어떻게든 구해줄게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다급하게 소리를 치며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러지 말아요. 실은 항공권 구했어요. 아니, 방금까지 못 구했다더니. 순간 설마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가씨, 혹시 우리 가족 것만 빼고 예약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한 거 맞죠? 미안해요, 언니. 근데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 시댁이 우리 집이랑은 달리 좀 사는 집이거든요. 그 형제들도 다들 명문대 출신이고, 심지어 어머님, 아버님도 두 분 다 S대 출신이세요. 그뿐인 줄 알아요? 직업들도 다들 의사의 변호사, 대기업 임원이라고요. 세무사인 우리 그이가 제일 떨어지는 편이라니까요. 그런데 큰오빠랑 언니는 학벌도 그렇고 직업도 내놓기 창피하잖아요. 나도 우리 오빠인데 결혼식에 부르고 싶죠. 그치만 너무 급이 떨어지니까.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한꺼번에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는 이것들을 사람 대접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참에 너희들이랑 연을 끊는다는 심정으로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아, 그래. 그랬구나. 근데 아가씨, 그렇게 내놓기도 창피한 오빠한테 돈 받는 건 창피하지 않았나 봐? 넙죽넙죽 잘도 받아먹고 지금까지 대학 4년 동안 받았던 학비며 용돈, 게다가 취업 준비한다고 받아간 학원비까지. 아, 결혼 축의금 300도 있었지? 그 돈이 다 얼마야? 못해도 원룸 전세 보증금은 될 돈인데 그 돈 받는 건 안 창피했어? 네가 필요할 때 ATM처럼 돈 뽑았을 때만 오빠고 남들 앞에 나설 땐 감추고 싶은 치분이 네 큰오빠가? 이런 싹바가지 없는 년을 다 봤나?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떠드는 거니? 너란 년한테는 양심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거냐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도 너처럼은 안 해. 받아 처먹은 게 있으면 미안해서라도 고마운 척은 한다고. 근데 뭐? 급이 떨어져서 내놓기 창피해? 네가 이렇게 대먹지 않은 년인 거 내가 몰랐던 거 아니야. 그래도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건 내 남편에 대한 애정과 배려 때문이었어. 그런데 더는 못 참아주겠다. 니까 것들한테 매번 퍼주기만 하고 이렇게 뒤통수 맞는 내 남편이 가여워서라도 내가 참으면 안 되겠다고. 그간 너한테 들어간 돈 이번 주까지 다 토해내. 안 그러면 네 결혼식장 찾아가서 내가 입에 칼 물고 망나니 춤 한번 제대로 쳐줄라니까. 고매하신 네 시댁 어른들이 보면 아주 흡족하실 거다. 그러니까 결혼식 온전히 치르고 싶으면
돈 당장 보내. 개거품을 물고 그간 쌓인 감정을 쏟아낸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주저앉아 울었어요. 늦은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은 눈이 퉁퉁 부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보고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울먹이며 신우이랑 통화했던 내용을 죄다 말해주었어요.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허공만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 제가 잠들 때까지 방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행히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서 저는 늦게까지 침대 위에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어요. 밖에서 애 그릇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남편이 아이한테 밥을 먹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앞세운 시동생과 시누이가 집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어머님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보자마자 손바닥으로 머리통을 치셨어요.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두개골이 댕댕 울릴 정도였죠. 그걸 본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일단 아들을 끌어안고 다독였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이를 번쩍 들고 방으로 데려가더니 방문을 닫자마자 버럭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머니가 뭔데 내 아내를 때려요. 사과하세요, 당장. 사과하시라고요. 뭐?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 결혼 앞둔 시누이한테 온갖 지랄을 떤 처년이 사과를 해야지. 살다 내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어떻게 결혼하는 시누이 앞길을 망치겠다고 악다구니를 쓰니? 남도 아닌 올케라는 게. 너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어서 빌지 않고 뭐 해? 어머님은 팔까지 걷어붙이시곤 사납게 소리쳤어요. 싫어요. 내가 왜 빌어요?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딸 자식이 잘못을 했으면 제대로 가르칠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제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아가씨 편만 들어요? 아가씨가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어머님도 전후 사정 들어보시면 지금 저한테 이런 행동하신 거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전후 사정? 뭐 니들 결혼식에 안 부른 거 그거 가지고 이러는 거냐? 야, 니들이 오죽 못났으면 하나뿐인 여동생이 오빠 내외를 결혼식에 안 부르겠니? 그게 니들 탓이지 어떻게 내 딸 잘못이야. 아니, 그런다고 애 등록금 내준 것까지 뱉어내라고 하는 게 그게 손윗사람이 할 짓이냐? 다른 때도 아니고 이제 겨우 결혼 일주일 앞둔 신부한테 그게 할 소리냐고. 아무리 없이 자랐다고 그래도 돈 몇 푼에 그렇게 치졸하게 굴어? 얘, 네 자식이 너 하는 거 보고 배울까 겁난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말어. 그때였어요. 남편이 나직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인생 그렇게 사셔도 돼요? 자식이 보고 배울까봐 겁난다고요? 그걸 아는 분이 아들, 딸을 이따위로 키우셨습니까? 저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가장 노릇하느라 청춘 다 보냈습니다. 내 가정 꾸릴 돈도 없는 주제에 동생들 등록금 대느라 이 사람한테 못할 짓 하고 살았다고요. 그런 나한테 한 번도 불평 않고 내 동생들 뒷바라지한 내 아내한테 꼭 이래야 했습니까? 자기들 필요할 땐 며느리도 가족이라고 온갖 짐 떠넘겨놓고는 사실 단 한 번도 이 사람을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잖아요. 아들인 나도 남보다 못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하물며 피도 안 섞인 내 아내를 가족으로 생각했을까요? 안 그래요? 타인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렇게 어머니 자식들 위하실 거면 남의 손이 아니라
어머니 손으로 직접 보살피시라고요. 오늘 이렇게 부른 것도 그 얘기를 하려고 부른 겁니다. 민수, 너 내가 어제 전화로 얘기한 거 기억하지? 우린 이제 남남이니까 그동안 네가 나한테 받아간 등록금이며 축의금 다 돌려줘. 나도 너한테 받은 게 없으니까 너도 나한테 받은 게 없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래야 공평하지. 그리고 민영이 너도 이 사람이랑 통화했으니 잘 알 거다. 이번 주 내로 이 사람 통장으로 전액 송금해. 안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동안 당신들이 나랑 내 아내한테 받아간 것들은 한 푼도 빠지지 않고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들 알아.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아내한테 함부로 굴었다간 어머니도 니들도 인생 편히 못 살게 해줄 테니까 각오하라고. 오늘부로 나는 어머니 아들도 아니고 니들 형, 오빠도 아니니까 다시는 얼굴 보지 말고 살자고요. 아무 감정도 묻어있지 않은 표정으로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현관 밖으로 밀어내자 신우이가 징징거리더라고요. 큰오빠, 나한테 왜 이래? 당장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마련해? 다음 주면 결혼식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항공권은 내가 당장 구해볼게. 그러니까 오빠도 내 사정 좀 봐주라. 응? 오빠, 오빠. 문 밖으로 떠밀리면서도 신우이는 끝까지 제 오빠를 불러댔어요.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 않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무섭고 단호한 사람인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가슴에 큰 상처를 입었으면 이럴까 싶어서 참 안 됐더라고요. 그 후로도 신우이는 저랑 남편 전화로 수십 통이 넘게 전화를 해댔지만 남편도 저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있기 하루 전 신우이가 제 계좌로 3,50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우리가 결혼식을 망칠까봐 겁이 나기는 했던 모양이에요. 사실 홧김에 한 소리였지 거기까지 찾아갈 생각조차 없었는데 말이죠. 시동생도 남편 계좌로 그간 우리한테 받아간 돈을 보내주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시댁 식구들과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그 후로 우리 부부는 이를 악물고 돈 버는 일에 몰두했어요. 그렇다고 남들처럼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불릴 능력도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시작했어요. 바로 해외 관련 사업이었죠. 동남아 등지에서 현지 학교를 다니며 유년 시절을 보낸 저와 현지에서 가이드 생활을 했던 남편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업체였어요. 우리나라에도 한때 국제학교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그런 국제학교가 동남아 등지에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동남아에 있는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미국과 영국의 유명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틈새 시장을 노렸죠. 자식을 국제학교를 통해 해외 대학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한국 부모들을 대신해 현지 조사를 해주고 상황에 맞는 학교를 골라주는 거예요. 아이들과 현지에 와서 생활할 거주지도 알아봐주고요. 각종 서류 작업과 은행 업무도 대행해주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호응이 좋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아들도 태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닌 뒤 영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학부모 입장에서 고객을 대하니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았던지 회사를 설립하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각 도시마다 지점도 여러 개 생기고 직원 수도 꽤 늘어났어요. 태국에서 살던 시절 같은 학교를 다녔던 태국 친구들이 사업 파트너가 돼주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일에 빠져 살다 보니 어느덧 어엿한 건물주가 되었네요. 서울 하늘 아래 우리 부부 명의로 된 집 한 칸 없던 우리가 일궈낸 성과라서 더 가슴 뿌듯하답니다. 한때 학벌도 돈도 없어서 가족들한테 무시당했던 시절의 아픔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저희 부부와 달리 시댁 식구들은 그간 평탄치 않은 생활을 해왔던 모양이에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이 남남으로 지내던 시누이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우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고 어쩜 그리 여전하던지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성공한 큰오빠를 보니 자기가 다 가슴 뿌듯하다나 뭐라나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짓거리더니 결국엔 돈 빌려달란 소리를 하더군요. 자기가 주식으로 돈을 좀 까먹었는데 남편이 그걸 알고는 원상복구 안 해놓으면 이혼하겠다고 했다나 뭐라나. 그간 몇 번은 시동생한테 돈을 빌려서 메꾸고 넘어갔던 모양인데 이번엔 몇 년 전 동서랑 돈 때문에 싸운 뒤로 지 전화는 받지도 않는다며 눈물까지 뚝뚝 흘리더군요. 그러면서 이게 다 못돼 처먹은 둘째 올케 때문이라고 제 앞에서 동서 욕을 하는데 진짜 토 나오는 줄 알았어요. 둘째 올케는 심보가 고약하고 돈 욕심이 많아서 언젠가 돈 때문에 큰 코 다칠 거라고 악담을 퍼붓길래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니나 잘하세요 라고요. 시누이는 그 말을 듣더니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한숨을 푹 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저보고 사람이 변했다는 둥, 여길 찾아오는 게 아니었다는 둥, 꿍얼대고 서 있길래 큰오빠 오기 전에 가보라고 등 떠밀어 내쫓았어요. 올케랑 둘이서 쿵 하면 짝 하던 사이였는데도 이해관계가 맞물리니 결국 갈라지는구나 싶은 게 이것들과는 진작 연을 끊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백지장보다 얇은 관계 때문에 속 태웠던 지난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건데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한테 굳이 나를 맞추며 살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대차게 연을 끊고 마음 편히 남으로 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가족들 때문에 상처받고 가슴 아리하는 분들이 있다면 타인에게 맞추며 살지 말고 내가 행복한 길을 찾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한 번뿐인 인생 집중과 선택을 통해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